왕궁리에서 쓰는 편지. 내 맘속 풀지 못한 그리움 하나 있다. 잊히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가. 풍탁에 바람을 걸어 그림자로 늙어간들 차오르는 달빛조차 감당할 수 없을 즈음 잘생긴 타바나 조용히 옷을 벗는다. 손길이 닿기는 했을까? 차마 못 지운 떨림 하나. 아, 미르게 딴 여자 되어 한 천년은 살아봐야 옥계석 휘어지는 그 아픔을 가늠할지. 늦가을 왕궁리에서 쓴다. 그대 그립다. 이도연의 예술가와 함께하는 신변작 통배와. 네, 오늘은 정말 제가 앞부분에 시를 낭송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그 시의 주인공이십니다. 익산의 그 문인협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정진희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이 시는 제가 알기로는 왕궁리에서 쓰는 편지라는, 이거 시라기보다는 시조이고, 네. 가람문학상에서 또 신인상을 받으신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조로 등단한 지 10년 미만의 시인한테 주어지는데, 시조라고 하는 그 전형의 형태를 가지고 쓴 시거든요. 근데 남편이 원래 그 미륵사지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발굴단에 참여하고, 나중에는 그 왕궁리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 만나고, 또 첫 키스도 하고, 또 청혼도 받았던 장소예요. 네. 그 첫 떨림을 가지고 쓰게 된 시조인데, 바로 쓴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한 지가 2013년에 이 시조를 쓰기 시작했는데 2019년에 발표가 됐어요. 약 6년에 걸쳐서 6년. 써진 시조거든요. 제일 애착이 가고 좋은 시조입니다. 근데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라고 한다면? 학생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일장 대회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상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시를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못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제가 황당 출신인데요.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서점에 있는 책을 전부 다 천장 끝까지 쌓아놓고 책을 다 읽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잠깐 이렇게 귀동냥을 했었는데, 그 유일한 서점에는 무협지 만화책 저 엄청 좋아했거든요. 팡팡팡 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작게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천정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겨우내 이제 읽었죠. 야. 책 있는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 책을 다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좀 관문을 좀 뚫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것이 계기가 된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떤 시로? 그때는 자반고등어라고 하는 시조로. 자반고등어. 혹시 그 옛날에 이렇게 또 걸어놓고 네네. 그거 보고 네. 식사하신 건 아니시죠? 그 자반고등어를 부부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살 속에 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결혼하시기 전에 등단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한 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는 결혼 후에 했고 등단은 결혼 전에 했죠. 근데 두 분의 그 부부애가 굉장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왕궁리에서 첫 만남을 갖고 또 거기서 또 첫 키스를 하시고 또 분위기 있게 그 공간에서 또 청혼을 받으시고 지금은 뭐 정말 아드님 한 분, 따님 한 분 이렇게 또 이렇게 가족을 꾸리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좀 닭살이
돋다 못해서 이제 예, 띄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예술가로 접어들게 된 계기는 그 어렸을 때 그 서점에서의 책 읽음이 네네. 쌓아놓고 읽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선생님의 보물 창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47에 저를 낳으셨는데 7달 만에 난 거예요. 칠삭동이시구나. 아. 죽으라고 막 옛날 그 런닝 셔츠 그거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했는데 12번을 말았답니다. 하도 조금 해서 속이 다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다듬이돌 위에다 죽으라고 올려놓는데 안 죽고 사흘 동안 살아 있어서 그 미음을 한 방울씩 먹여서 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라. 넌 너무 작아서 학생으로서 못 받아들인다 해서 입학을 못했어요. 국민학교죠 그때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나이가 많은 때에 입학을 하게 됐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할머니시니까 또 할머니. 네, 그 엄마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말 작게 태어나셨는데 그 작은 몸에서 이렇게 다양한 또 선생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역의 예술, 그 다음에 익산의 서정 시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또 지역을 대표하는 그 서정 시인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황등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익산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럼 익산에 관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익산을 사랑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남편이 이제 고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미륵사지 밟을 순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문화와 유적을 밟으라고 했고 한 사람은 그 문화 유적을 보면서 그걸 이제 문학으로 이제 승화시켜서 시에 담다 보니까 좋게 생각하면 익산의 부흥사 맞아요. 네. 될것 같습니다. 완전 찰떡 궁합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도 이제 연극을 하니까 네네. 이렇게 서동선화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아이들 교육부터 네. 공연까지. 뭐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또 주제 공연도 했었지만, 네. 근데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고고학이라는 게 필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서 그분을 보시면서 역사에 대해서나 뭐 그런 것들을 시로 이렇게 쓴다는 게 근사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도움을 받죠. 이제 방금 이제 그 서동선화 얘기가 나왔는데 좀 제가 반전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좋아요. 저 좋습니다. 반전. 무왕이 원래 선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최근에 나온 바로는 그 네네, 사택적덕의 따님이 왕비가 됐단 네네,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분이 그럼 선화가 먼저 죽었느냐 이제 이런 게 논란이 있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쌍능 가는 길을 쓰고 있거든요. 쌍능 가는 길이라는 시집도 있지만 새로운 쌍능 가는 길을 만드는 건데 남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왕비로 새로 여자를 구해놓고 옛날 여자 옆에 가서 눕는다는 건 누구 뭔 일이냐. 그래서 남자의 마음은 뭐 좀 까불 일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택에 대한 그 무왕의 마음을 좀 써보시고 싶으신가 보죠? 그 이중적인 마음이죠. 옆에 여자가 남자의 그 이중성을 좀 파악하긴 좀 어려우실 텐데 그것도 권력이 있는 여자는 옆에 두고 싶고 사랑하지만 가난했던 여자는 버린 건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선아가 가난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런가요? 신라의 또 따님이시니까. 근데 아무튼 요즘은 사택과 선아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그 아주 사소한 것들 또 아주 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사리장엄이랑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오롯이 그냥 다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 이제 글을 쓰면서 그 중심에
이 선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거 말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좀 시인이라면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뜻으로 이제 접근해 보는 거죠. 네. 시집에 황등산 가는 길이라고 있는데 황등에서 태어나시고 시인이 되게 된 동기도 이제 황등이잖아요. 그 서점. 근데 황등을 주제로 한 글은 얼마나 되나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황등에 관한 길은 황등산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집에 이제 담겨 있고요. 그게 한 7, 80여 편이 되는데 전부 다 황등은 아닙니다. 이제 성당이나 옹포함나 그런 게 포함돼 있고 익산에 관한 글은 거의 100여 편 정도 지금 발표된 게 있고 현재 지금 시조집으로 앞으로 엮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익산의 문화유적 자연 이런 것들을 해서 한 100여 편 정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왕국리에서 쓰는 편지는 시조이면서 또 이제 가람 문학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신인상. 네. 상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좋다. 그걸로 뭐 하셨어요? 좀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좋습니다. 최고죠. 먹고 마시는 거. 상금을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람 선생님 시조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뭐 그런 거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죠? 그 노래로도 나온 어떻게 시작하더라? 바람이 선을 그렇죠. 도와요.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뭐 이런 저 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시절에 저희가 그쪽에 가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가람하면 가장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계신지 지금 제가 이제 가요 무대를 즐겨 보고 있어요.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85년도에 가요 무대가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요 무대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시대의 노래 가사말이 지금 현재의 말과 너무나 다르다.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요.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네. 사람들의 말투, 쓰는 언어 그런 게 너무 달라 있어요. 근데 이제 가람 선생님이 1930년대부터 주장한 게 뭐냐면 현재의 언어를 가지고 시조를 쓰자. 옛날 그 어려운 말 한문투의 말이 아니고 현재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말이 시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시조를 쓰자라고 주장했던 분이세요. 이제 여러 이론 중에 그거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가지신 그 우리나라 말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했던 것이 아닌가. 맞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시조를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조를 쓰고 있다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 시조를 쓴다거나 그렇게 했다면 뭐 옛날 것을 되살리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시조가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가람 선생님 그 깊은 마음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엄청난 애를 고초도 쓰셔가지고 많으셨죠. 네네네. 시조를 써 나가시고 계시기도 한 시인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익산에 문협을 또 이끌어가는 수장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문인들 또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계속 시를 쓰고자 하거나 글을 쓰고자 하는 뭐 문인협회는 사실 시만이 아니라 모든 또 문학을 통틀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글을 쓰고 있는 앞으로 또 등단을 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건넨다면 어떤 말씀을 건네고 싶으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다른 어떤 문학의 창조 활동을 한다는 것은 뭐 바윗돌을 낳는 아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조그만 알 하나 낳는 것도 힘든데 바윗돌을 낳는 아픔은 뭐 어디에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져야만 창작물을 낳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제 연극도 그렇겠지만 불모지 아무것도 없는 맨땅 헤딩하는 이런 문화 활동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고통에 대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이제 100이라고 하는 총량의 법칙이 있다면 내가 평생 동안 100을
겪어야만 이 한평생이 지나간다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한 80개의 그 고통을 다 건넜다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뭐 고통 다음에는 행복한 또는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 시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에게서 일반인들이 얻고자 하는 위로 같은 게 맞아요. 있거든요.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잘 자신을 다듬고 가꾸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라. 아, 기다림. 네. 저희도 매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전 사실 생각을 좀 못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은 오롯이 특히나 이제 뭐 공연이나 또 아무튼 뭐 문학이나 모든 예술 파트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이 고통 총량의 법칙을 다 안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또 이거를 이겨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다림을 어느 정도 또 갖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프지만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니까 또 기사에 뭐 코로나에 관계된 시도 쓰신 것 같은데. 예, 네, 좋습니다. 네.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익산 문인협회에서 코로나와 태풍을 가지고 네네네. 특집을 구성을 했는데 네네. 작년에는 이제 그 마음의 백신이라고 하는 오. 제목을 가지고 네네네. 시화전도 열고 익산문학을 이제 발행을 하면서 그 네, 집에 네. 이제 코로나에 관한 치유의 특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의 백신 너무 좋으네요. 저도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정말 마음의 백신을 가지고 생각의 백신을 가지고 활동의 백신을 가지고 2022년은 한번 밖으로 나가보고 싶네요. 진짜. 네.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근데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예술가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 익산 그러면 정진이가 딱 떠오르고 정진이 하면 익산이 떠오르는 익산의 시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어디 지역에 가면 무슨 시인 이렇게 있듯이 맞아. 익산 하면 네, 정진이 시인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정진이 하면 왕국리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왕국리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엄청 떠올리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왕국리의 편지 그거를 읽어드렸는데 그 시 정말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첫사랑 또 왕궁 하면은 서동선화의 네네. 궁궐이잖아요. 근데 그 서동선화가 또 첫사랑으로 딱 맺어진 인연이시잖아요. 근데 두 분도 그렇게 거기에서 이루어지셨고 지금도 너무나 이렇게 닭살 돋지 말 달달하게 또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시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들 선남 선녀들은 이렇게 두 손 꼭 잡으시고 왕국리나 미륵사지로 가주세요. 그러면 꼭 사랑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네, 좋은 기운을 선남 선녀에게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그 지역 예술인들은 다 선생님처럼 꿈을 꾸지 않을까. 그 지역에 가면 누가 있다. 그 사람의 시는 꼭 봐야 되고 읽어봐야 되고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꿈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건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첫사랑처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예술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먹고 사는 부분과 또 어떤 지원책이잖아요. 네, 이제 선생님께서도 문인협회 수장이시니까 이렇게 좀 문화정책으로 바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몇 마디 해주세요. 이거 좀 강력한 건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현재 예술 단체들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 예총 회관이 있어야 되고 예총 회관 안에 이제 미술협회나 문인협회나 또 연극협회도 같이 들어와서 여러 예술인들이 거기서 함께 담론을 나누고 예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각자 분산돼 있고 또 여기 문화재단만 하더라도 문화재단 고유의 건물이 없이 이렇게 다른 건물에 와 있으니까
좀 활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타시도처럼 이렇게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화예술인들에게 지금 연금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처럼. 이 문화예술인들이 수입이 정확하지가 않고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매달 그 연금을 납입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노후에 그 연금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한테 좀 연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네네네. 지금 현재 이제 창작 활동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이 주어지는데 너무 작습니다. 그 1,000만 원 소요되면 100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상당히 적은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충분하게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원금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마다 다 다르고 또 이제 대도시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네네. 전라북도 쪽에도 물론 이제 지방 재원이 있겠지만 중앙 재원을 포함해서 지원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네요. 사실은 뭐 각자 개인적인 활동들도 활동이기도 하지만 단체에서 또 개인 활동하는 분들을 그 단체에서 또 좀 더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익산에서는 그런 공간이 크지 않고 또 많이 없죠. 그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하게 또 공간 얘기를 하고 저도 공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저희가 총이라는 공간이 또 서울이나 이런 쪽은 예술회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예술인들이 조금 더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그러려면 또 저희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저희도 네, 노력을 네, 해야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이 저도 마음에 확 와닿는데 사실은 이 창작 활동 지원금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공연하니까 공연하면 관객이 많아야 되고 네네. 뭘 하면 뭐가 많아야 되고 근데 사실은 지원해 주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면 이제 예술의 네. 본질이 흐려질 수 있어요.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유행하는 거, 뭐 인기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술하고 약간 멀어질 수 있어요. 창작이.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창작 지원금이 저희 지자체 자체에서도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네. 퍼센테이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문학이란 문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6살 이후에 문학소녀 아니신 분 없고 문학소년 아니신 분 없었거든요. 그렇죠. 연애 편지 쓰니라고. 그거 지금 되살려서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다 문학인이 될 수 있고 시를 쓸 수 있고 시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오늘 당장 이 방송을 보신 후부터 시를 쓰시고 시조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는 문학인으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 네. 오늘 우리 정진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의 그 죽었던 이런 글쓰기 세포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 연애 편지를 대필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정작 저는 제 글은 좀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출의 글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여기다 이렇게 딱 쏟아 놓는다는 게 전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파트가 글 쓰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말이 있거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글을 남긴다.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러면 공연을 남기겠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 이렇게 정진희 선생님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이란 무엇이냐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우리 이렇게 글 쓰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문인협회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술가와 함께하는 신변잡 톡!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봬요.